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K스탯 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당 지지도, 3대 개혁에 대한 여론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장슬기 MBC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성훈 K스탯 리서치 부사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꼭 6개월 됐죠, 이제? 딱?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장 기자는? 예. 저는 눈에 띄는 게 되게 예. 많았는데 예. 일단 저희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개요를 한번 얘기를 예. 해야 안 걸리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MBC가 의뢰를 하고요. K스탠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11월 30일부터 예. 12월 1일까지 했고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예.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물어볼 때 예. 보통은 국정 지지도 지금 현재 어떻게 잘하고 예. 있냐 못하고 예. 있냐 물어보는데 좀 질문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부터 예. 한번 원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러시죠.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는지 예.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먼저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3%, 예.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31%로 긍정적인 평가가 한 2배 이상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건 기존의 다른 조사들과도 거의 비슷한 어떤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 이전에 MBC가 예. 조사했던 취임 100일 조사를 예. 9월달에 했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그때가 긍정적인 평가 63%였습니다. 그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예,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약간의 등락이 있긴 그렇습니다. 했지만 예. 아직까지 6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그 조사를 좀 일괄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고 하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눠볼까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예. 조사랑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갤럽 조사를 좀 예.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 이제 자체 조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금요일에 발표하는 조사인데 이걸 월간으로 뭉쳐봤을 때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추이를 봤을 때 이제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이제 10월달에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래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11월부터는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10월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11월 에이펙 이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는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7월달에 64% 긍정 평가로 시작을 했다가 10월달에 56%까지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11월에 다시 60%를 회복을 하는 모양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의 뭐 기점들을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에이펙이라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들이. 근데 제가 조금 재밌게 본 건 사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취약한 그 지지층이 이제 20대 남성, 30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따로 갤럽에서 떼서 보면 10월부터 9월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올 전체로 보면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상승을 11월 넘어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20대 남성은 오히려 10월부터 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상승폭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눈에 띄네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던 시기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코스피 상승인 추정이죠? 추정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가 10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분명히 어떤 추정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다른 요인이 특별히 생각을 안 나서요. 네네. 그래서 20대 가장 약한 고리인 이제 20대 남성 지지율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다른 연령대보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한미 간세 협상이 34%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직 개편이 14%, 뭐 국민 안전 정책이 12%, 3대 특검이 12%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또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검찰 조직 개편 24%, 민생 쿠폰 지금 14%, 3대 특검이 8%, 한미 간세 협상 8%, 뭐 부동산 정책 8% 이 정도 나타났는데 보면 재밌는 게 뭐 검찰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3대 특검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쿠폰도 마찬가지고요. 잘한 이유 잘못한 이유로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시각들이 그러니까 잘한 이유도 제일 그게 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강렬한 정책들이군요, 이게. 네, 좀 그렇게 보이죠. 그런 그 진영에 따라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그런데
거기서 그럼 찬성하는 이유도 그렇고 반대하는 이유도 똑같이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이거 같은데 검찰개혁이나 뭐 쿠폰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찬성이 훨씬 높은 건 맞죠? 지금 그 정책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정은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찬성률을 보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는 그래프도 내보내고 있는데 검찰개혁 53%가 찬성하고 사법개혁도 51%, 언론개혁도 52%가 찬성한다라고 그러니까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50% 이상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다 찬성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반대 의견이거든요. 반대는 검찰개혁이 39, 사법개혁이 39, 언론개혁이 37입니다. 반대를 보면 저희가 조금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조금 상회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얘기하겠죠. 25% 정도 저희 조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상당히 좀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개혁안에는 100%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라던가 법 왜곡죄라던가 이런 이제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들이 올라갈 텐데 본회의에 올라갈 텐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큰 위헌 소지 없이 논란 없이 처리하는 것도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또 눈에 띄는 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있는데 요 보시면 이제 경제 정책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사법 개혁이 22%, 국민 통합이 14%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경제나 민생 항상 가장 위에 나오긴 늘 해요. 그거는 위에 있죠. 역대 정권에서 항상 제일 높았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사법개혁 같은 경우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원부상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현 정부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뭐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이런 사법개혁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저도 아까 그 자료를 쭉 봤는데요. 경제 정책이 이제 가장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정책은 인기가 없어요. 그 여론조사상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는 이제 조세 정책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대책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출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15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을 보시면 이제 50%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3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이정은 기자가 지적했듯이 보유세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재밌어요. 찬성이 44% 반대가 49%니까 사실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보유세라는 게 저희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굉장히 그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 원부상님이 그 보시면서 되게 재밌게 보신 부분이 있다고. 어떤 부분인가요? 그 사실은 뭐 이전 정부에서 그 부동산 정책이 인기를 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겠죠. 역대 정권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랬긴 한데 저희가 이제 주관적인 경제 계측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상위에 속하는지 중간에 속하는지 하위에 속하는지 물어봤는데 주관적인 그 경제계층이 상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근데 그게 보통은 본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주택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대 의견이 높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더 역설적이게는 뭔가요? 민주당 지지층이 어떤 그 주관적으로 그 경제계층이 상위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보유세라는 게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굉장히 그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저도 이 자리가 아니고 아까 앞 코너에서 봤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미분양도 많고 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은데요. 거기는 오히려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이거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난 일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그런 거죠. 그냥 정책을 반대하겠다. 뭐 이런 의미지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근데 이 유권자분들한테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이 언론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투표를 해버릇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의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건데 따지고 보면 어떤 자기랑 아무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념을 가지고 투표하니까 어떤 더 어지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네. 보면 저희 조사에서 대체로 이제 모든 설문 문항이 네. 지지 정당이라던가 그렇죠? 이념으로 이제 네. 분열하게 갈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 네.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방선거가 가까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까 부장님 설명하셨지만 이 보유세를 만약에 매길 때 보유세 대상이 되는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극소수에 대한 세원이 나머지 국민들한테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져보면. 네. 그러면 수치로 보면 그래 집값이 잡히면 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나 어떤 그런 걸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아야지 맞는 건데 이게 보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기본적으로 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있는 있고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선호가 거기 아까 말씀하신 더 깔려 반영이 있고. 되고. 예. 정말 자기의 어떤 경제적이 자기의 상황, 이런 복지 같은 문제들, 자기의 어떤 상황에 충실한 투표를 하시는 게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전 늘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시면 경제 정책이 가장 높았잖아요. 38%로 그리고 복지 정책이 8%인데 그러니까 보통 복지와 경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제 성장이냐 뭐 분배냐 요건데 지금은 성장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전문가분한테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뭐 이게 경제 정책하면 부동산, 환율, 뭐 물가, 뭐 증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요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이라던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라던가 아니면 정년 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높게 나온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 지금의 긍정하냐 부정하냐 이 정부에 대해서 그것도 있지만 향후 어떻게 기대를 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 이재명 현 정부가 그랬더니 잘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6% 그리고 잘못할 것이다가 이제 30%로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평가보다 그게 좀 더 높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이왕이면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뭐 특히 뭐 경주 에이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거치면서 현 정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실용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장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그 부분은 이제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표일 때와 당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조사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헌 부분이었는데 이제 개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59%,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31%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개헌에서 선호하는 권력 구조 이 부분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0%, 대통령 5년 단임제가 37%가 나왔거든요. 자, 보통 근데 우리가 개헌이라고 얘기하면 중임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단임제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은 좀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특정 정당의 어떤 독주를 이렇게 좀 바라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제 심리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견제 심리를 이 조사에서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5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다른 정권 뭐 항상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아니지만 또 한 번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년 중임보다는. 근데 물론 4년 중임에 대한 여론이 가장 높은 거죠. 가장 지금? 높죠. 40%로 가장 높은데 다른 조사에 비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좀 높게 나온 편이어서 좀 특징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분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전체 설문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어떤 진영,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신이 어떤 진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설문에 영향을 미치는 1번의 요인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건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가 66%. 그건 진영을 넘어서는 약간 결과인데 그거는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용주의에 대한 평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라든지 예. 어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뭐 잘하네, 동의하는 이 정도. 동의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더 지지를 높다. 하지 않았어도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로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5%,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민주신보당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21% 정도였어요. 근데 뭐 높거나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보통은 5명 중 1명 정도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조사된 시기를 아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한참 장동혁 대표가 바깥에서 센 발언들을 하던 뭐 다시 윤어게인을 외치던 그 시기인데 그때 조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조사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대신 민주당 지지율은 한 2~3% 포인트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의 이제 코어 지지층이 이 정도는 항상 된다. 그렇군요. 네, 한때 한 2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콘크리트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일부분 한 5%포인트 정도가 좀 돌아오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분들이다. 그래서 25% 정도는 항상 있는 그런 지지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보통은 이제 그 양대 정당을 한 30% 최저 수준을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좀 더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전보다는 분명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5%는 완전히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바닥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찍고 왔지만, 찍고 왔지만, 찍고 왔지만 이렇게 확 들어가는 지하 말고 평균적인 바닥은 25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다른 조사들을 보면 진보 보수 뭐 중도 비율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 보수가 정말 1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분들이 이제 나는 보수가 이제 더 이상 아니야라기보다는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하기가 싫거나 창피하거나 그래서 중도라고 거짓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응답을 안 하신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5%라고 해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지지율 정당이 없다는 21% 중에는 상당수가 국민의힘의 잠재적 지지층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예. 이제 그 40%가 넘었던 걸 그렇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희 기자, 원성훈